잘 쳤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맞아요. 55점은 받았다는 얘기네. 55점은 받았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그 모의고사 치신 거 한번 정리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정리합시다. 복습한다 생각하고. 근데 최소한 배운 거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우리 보면 확인 설명서 있죠? 그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꼭 기억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서를 작성한다. 이거 언제 작성하죠, 이거?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러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되어서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설명서는 종류별로 4개가 있죠. 1식, 2식, 그 다음에 3식, 4식까지 대상물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계약 방식은 체킹하시라고요. 설명서의 작성이다 할 때 누가 합니까? 개공이 해야 되고 소공은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하면 안 된다. 이 설명서의 작성도 중개업무 수행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을 한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부터. 이게 서명 및 날인,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뀌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둘 다. 이건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건 둘 다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이 몇 개 있더라? 2개 있죠. 그러니까 설명서, 거래계약서 2개가 있고 또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는 둘이 낫죠. 그래서 누가 따라온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따라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이거 누가 하더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겠죠. 개공이 만일에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죠. 지금 천천히 가는 이유는 좀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천천히 가는 이유는 그냥 매듭을 지으시라고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누가? 대표가 합니다. 그럼 이 대표는 누구죠? 자격 있을까? 있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대표고 대표는 자격 있고 실무 교육을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리고 이 대표 말고도 사원 임원이 있죠. 사원 임원 중에는 최소한 얼마?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물론 그 3분의 1 이상에는 대표는 포함되죠. 안 되고, 그렇지. 제가 예전보다 무조건 내내 하시면 안 됩니다.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소장을 누가 그러죠? 소장을 책임자 그럽니다. 그러면 분사무소에는 뭐가 걸려 있을까요? 필정이. 예. 분사무소 필정. 그러니까 자격증 등록증의 행위 주체. 그건 시도지사가 도우면 안 되죠.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등록관청.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책임자인데 또는이죠. 대표와 책임자가 아니고 또는이란 말은 주된 사무소는 누가? 대표가.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각각.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소공이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죠. 네, 그러면 안 되고. 저 소속 공인중개사 있는 경우라고 나오잖아요. 틀린 질문으로. 항상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그죠? 소공은 원래가 서명 날인 할 수 있는데 서명 날인 해야 되는 경우는 2개의 조건이 결합되었을 때 소공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혼자 하는 거요. 함께.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자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공동중개 시에는 개공이 누가? 관여한 개공은 모두가요. 예. 그래서 참여한 개공이 모두가 이렇게.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개공 중 1인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안 될까요? 할 수 있다. 그냥 이유 필요 없고 어떤 말 필요 없고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나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거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중개보존까지 서명날인자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관여했죠 지금? 소공이 관여하죠. 그럼 서명비 날인했으니까 교부할 거 아닙니까? 교부하고 또 보존하겠죠. 자, 교부 보존이라 그럴 때 이거 딱 기억하실게. 누가 한다 이거는? 개공만 합니다. 그 다음에 교부의 상대방은 쌍방이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이렇게. 그리고 설명서는 근데 몇 부로 작성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본사본 개념이 있으니까 일단 세부죠, 그죠? 보존해야 되는 게 한 부, 각자 줘야 되는 게 한 부씩. 그러니까 최소한 몇 부, 세 부 이상이 되겠죠. 예전에는 이게 보존한다 그럴 때 4번을 보존하라 했기 때문에 원본 작성은 두 부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최소한은 몇 개? 두 부입니다. 보존하는 건 원본이와 상관없고 4번이랑 상관없어요. 그죠? 임산이 아셨죠? 그 다음에 개공이, 그리고 몇 년이죠? 3년간. 이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대통령령이. 그러니까 전국 확대라는 말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뭐 대답이 뭐 시원찮은데.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전국 확대, 전국 확대 맨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전국 확대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전속 중개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둘 다 몇 년 보존하죠? 3년간 보존하는데 3년 보존의 그 기간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어디에? 국토부령에, 확인 설명서는 대통령령에. 그래서 근거를 밝히는 거예요. 전국 확대. 그 다음에 이거 사본을 보존합니까?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근데 이게 반드시 보존할 건 아니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존 의무가 개공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뭘까요? 서면 정지하셨죠? 서면 선다는 게 한자로 정지 아니야? 수다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확인 설명 위반은 뭐죠? 연수 확인은 500원.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설명서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딱 이해됐죠? 정리가 됐고, 여기서 나오는 거 틀리면 공부 안 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공부 안 한 거지. 이건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설명서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설명서를 작성하는데, 설명서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 4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시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일식부터 해가지고 사식까지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거. 그러니까 일식에 있는 사항인 것은 뭐 이식의 비주용 건물의 기재사항인 것은 아닌 것을 물었을 때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있죠. 뭐다? 공통기재가 뭐더라? 권리, 표시를 실수로 족고에 그랬죠. 권리 표시를 실수로 족고에 그랬는데 여기 권리는 뭘 말합니까? 이거 뭐 보고 적죠?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등기상 증명서상의 권리를 말하니까 뭐 보고? 등기상 증명서 보고 적겠죠?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실제 권리관계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입니다. 요건 뭐 어떻게 해요?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을 적죠. 고지받은 대로 기재하면 책임 안 지죠?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작성 요령이고 개공에게는 승관 주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분묘기지권, 점유권, 유치권. 여기있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 주택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정원석, 정원수 같은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1식과 2식하고 기재사항이 3식하고 기재사항이 달라요. 실제 권리관계에서.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표시가 뭡니까? 기본적 사항을 말합니다. 기본적 사항을. 그러니까 표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거 뭐 보고 표시는? 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표시사항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통해서 모두 확인하고 기재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건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죠.
그러니까 공부사항으로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그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공부 안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작성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등기부에도 표제부가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재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등도 어디에 있다고? 표시사항에 들어있어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수는 뭐죠?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는 실가 기준입니까? 예정가 기준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계략적인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산출력이고 세율은 계략적 세율이고 아셨죠? 정확한 산출 내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부가세 포함일까요? 별도일까요? 부가세 별도. 포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 보면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보면 공급계약, 전매계약 있죠. 분양권, 입주권, 공급계약 이 경우에만 부가세가 포함돼요. 나머지는 다 모두 다 별도 이러면 돼. 이해하겠죠?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조세죠. 조세 딱 그러면 기억나야 될 거 두 가지. 취득, 세율. 취득 하셨죠? 취득 관련 조세고 세율이 계략적인 거야. 정확한 세액을 산정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계략적 세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까지 있죠. 네, 거래 예정 금액. 근데 거래 예정 금액은 필수인데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네, 구분하시고. 그래서 일단 요거. 그 다음에 권리 표시를 실수로 줬고요라는 거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에 설명서 작성할 때 일식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일식에만 있는 게 있다. 뭐가 있더라? 일단 도배. 사실은 달달달 암기하면 좋은데 암기 안 해도 나중에 항목에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주거용 건물에 있는 건지 비주거용 건물에 있는 건지. 도배 환경, 그 다음에 교육, 판매, 의료 시설입니다. 교육, 판매, 의료 시설은 자, 이거 어디? 입지죠. 입지에 들어가는 항목, 입지.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이시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유무하는 거, 요거 어디 소방이죠? 소방은 몇 시기에 있을까요? 1시가 2시기에 있습니다. 1시가 2시기에. 비선호시설은 그죠? 비선호시설 유무가 시설이 2시기에 없다라는 걸 알면 돼요. 1시가 3시기에 있어요. 2시기에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선호시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잖아요? 상가부터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일식에만 있는 항목들 아셨죠? 그 다음에 설명서를 작성할 때 저 1식, 2식, 3식에는 있는데 4식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토공입지. 토공입지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 주차장은 어디에 들어간 항목이죠? 주차장이 요 항목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환경이에요? 입지예요? 표시예요? 입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기억해야 됩니다. 1시부터 해가지고 기재 항목이 다 달라요. 입지가 1시부터 3시까지 들어가는데 그 기재 항목이 다 다르다. 요거. 그래서 토공과 입지까지 해가지고 설명서상의 기재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임대차 있죠. 임대차의 경우에 제외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략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외되는 항목이 뭘까요? 조세. 조세는 제외됩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일단 토공 있죠. 토공.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 공시가격.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딱 설명서가 나오면 대상물이 뭔지, 그리고 계약 방식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의 그 구성을 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던가요? 이게 표지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그 설명 서식에 나오는 대로 해보면 뭐라 해야 되지? 이거 확인 설명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 설명 자료 많이입니다. 그럼 표시 부분에 들어갈 때 첫 번째가 근거 자료가 나오는데 근거 자료에 등기 권리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지형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표지 확인 설명 자료를 안에 보면 자료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면 자료 요구 불응 시 기재하는 란이 표지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그잖아요. 1번부터 8번까지를 뭐라 그러죠 이걸? 기본 확인 사항 그럽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하고 기본 확인 사항은 누가 조사하죠? 개공이 조사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번부터 해가지고 12번까지 항목이 세부 확인 사항이죠. 세부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은 그냥 딱 정리하면 실제 상환 그랬죠. 실제 상환 해가지고 암기하셔도 되고 자 실제 훈련한 게 상태 환경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자 9번에 실제라고 하는 이 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더라 이건 고지받은 사항이죠.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10번 항목이 내외 시설물 상태입니다. 내외 시설물 상태. 자, 내외 시설물 상태 딱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더라? 소승배 가수 열정 그랬죠. 그래서 이 항목은 기억해야 됩니다. 소승배 가수 열정하는 거 이게 내외 시설물 상태거든요. 소방, 승강기, 배수, 가스, 수도, 열공급, 전기까지 그죠? 총 7개 항목입니다. 내외 시설물 상태. 자, 이 7가지 항목에서 내외 시설물 상태 아셨죠? 상입니다. 이건 실제고 실제 상황을 할 때 그리고 내외 시설물 상태에서도 이건 특히 주거용 말고 비주거용일 때는 용도를 확인해야 되죠.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 밖에 시설물에 보면 들어가는 항목이 다르니까 오수정화시설 용량 기억나시죠? 오수정화시설 용량에다가 공업용은 그 두 개가 추가되죠. 전기용량하고 용수시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용도 확인이 기억해야 돼요. 용도 확인. 자, 그 다음 10번. 11번이 뭘까요? 역시 상태죠. 뭐 벽면 도배 상태. 주의하실 건 벽면 도배가 내외 시설물 상태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 지금 별개죠. 벽면 도배 등이 아니고 내외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별개 항목입니다. 상. 그 다음에 12번이 뭐죠? 12번이 환경입니다. 환경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 있더라? 1조 소음 진동입니다. 1조 소음 진동. 비순호 시설은 어디 있죠? 비순호 시설은 어디에 있을까?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비순호 시설이 환경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 별개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0번, 9번부터 요렇게 12번까지가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렇게. 그러면 13번 있죠. 13번이 뭡니까? 13번이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항목이고 이건 요거 1, 이거 2, 그리고 3이죠. 3 해가지고 중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기본도 아니고 뭐라고요? 세부도 아닙니다. 별개 항목입니다. 파트가. 이렇게.
그래서 설명서의 작성, 그 다음에 구성까지 해가지고 말씀드렸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거. 세부 확인 사항을 알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뭐다?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개공이 아파트 밖에서,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기본 확인 사항이고, 공동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 거 있죠? 알고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게 뭐라고? 예,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말 그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서에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작성법 사이사이 항목들은 이건 반드시 체킹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니까 어떤 항목을 뭘 통해서 확인하느냐 하는 기본 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면적하고 경계 정도만 딱 체킹해 보면 면적이잖아요, 그죠? 면적은 뭘 통해서 확인할까요? 공부를 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토지는 필지별로, 그죠? 필지별 면적을. 그 다음에 건물은요? 건물은 청별 면적을, 그죠? 네, 요렇게요. 청별 면적을 확인한다. 청별이란 청별 바닥 면적을 얘기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어떤 항목은 뭘 통해서 어디까지 확인하느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나오면 경계는 도면이죠. 기본 확인 공부가 도면입니다. 그리고 도면인데 일단 경계는 확인하실 게 딱 4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는 불일치했을 때 뭐가 기준이다? 도면상 경계가 기준이다. 실제 경계가 아니라 도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경계는 설명서 기재 항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경계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현황 청량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현황 청량의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 요거 잘 보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매수인, 개공도 하나, 매수인도 하나. 매수인은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와의 일치 여부를 미리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미리 확인할 의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딱 경계 그러면 딱 여기까지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요 면적부터 해가지고 몇 개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상태 환경 조건 각각 항목들은 여기 보셨죠? 그러니까 자료 요구인지 아니면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인지 아니면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가셔가지고 51페이지에 보면 권리관계 일단은 실제 권리관계 여부 권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확인해서 첫 번째 권리의 진정성 여부죠. 실제 이 사람이 주인일까 아닐까라는 거예요. 권리의 진정성은 어떻게 확인하더라?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입니다. 옛날에 또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주민등록증하고 뭐하고 등기부죠. 등기부 대조를 통해서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등기권리증까지입니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야만 뭐한 것으로? 개공의 성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아셨죠?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대조 그리고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야만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진짜 주인인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이면 두 번째 뭘 따져볼까요? 진짜 주인이면 다 처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처분 능력을 따져요. 처분 능력이 있냐 없냐? 처분 능력의 유무를 따지는데 우리가 제한 능력자 그럴 때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있잖아. 그죠? 미성년자하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있죠.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 한정 후견인하고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법정 대리인 동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동의. 그리고 만일에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
누구랑 계약한다 이거? 법정 대리인과 즉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거고, 그리고 이때 후견 감독인 있죠. 후견 감독인 동의 유무까지, 감독인 동의까지 확인을 거쳐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만일에 그 당사자가 대리인일 수 있죠. 대리인이다 그럴 때는 자 임의 대리가 있고 뭐가 있더라? 법정 대리 두 가지.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대리권 유무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감 증명이 첨부된 뭘 통해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요?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임의 대리의 경우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 권리증 있죠. 등기 권리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할 때 이건 이제 계약 체결 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뭘 거쳐라?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 대리 그러면 이제 문제될 때가 계약 당사자 일방 있잖아요. 일방이 그 대리인이 배우자일 때, 배우자 일방이 대리인일 때, 그때는 이걸 사실 제시하더라도 뭐다? 대리권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다? 본인 확인 거쳐야 되고 하셨죠. 임의 대리인과 협의에 무권 대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일상가사 대리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무권 대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다?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대리인일 때 하는 것. 그 다음에 당사자가 대리인일 때, 그리고 법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공동 소유 나오죠. 공동 소유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공유 부분에서는 공유물입니다. 공유물 자체가 대상이 될 때는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롭지만 공유물 자체가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저는 동의를 거쳐라 하는 거요. 케이스별로. 그 다음에 총유물 있죠. 총유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관 기타 규약이죠.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고,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뭐 이런 정도. 그 내용들이 쭉 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나오는데 분묘기지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다, 그죠? 분묘기지권은 물건이다. 기억할 게 딱 정리 머릿속에, 이게 저는 항상 어느 파트를 얘기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그잖아요. 윤곽 있죠. 흘러가는 흐름이라든가 뭐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법 공부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뭔지 아세요? 목차 읽는 거예요, 목차. 우리는 탁탁탁 큰 정보가 나오니까 좀 그런데, 원래는 교문을 딱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잖아요. 그 어느 법을 탁 치면 왼쪽 편에 그 제목이 나오거든요. 탁 치면 세부 항목들이 쭉 내려져요. 저는 그 순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 다 외워서겠어, 그러다가. 기억을 끄집는 이게 법이라는 과목이, 법이라는 자체가 만들 때 아무 때나 툭 내놨다가 아무 때나 항목이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어요. 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내놨고 그냥 뭐 네 마음대로 찾아 쓰세요, 이게 아니고 법을 그렇게 편제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그러니까 아시죠? 어떤 이게 권리 주체부터 객체부터 해가 쭉쭉 흘러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윤곽을 잡으시면 돼요. 자, 봐요. 분묘기지권 딱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성격은 물건이죠. 물건, 그죠? 분묘기지권은 물건이다. 그러면 성립하는 경우가 몇 개 있더라? 3개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승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약 없는 토지 처분까지 몇 개? 3개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분묘기지권 그러면 이걸 말하죠. 시효 취득에 의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 3가지 경우에 다 인정이 될까? 그렇지 않죠.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관성으로 인식이 돼야 되죠. 봉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평장이나 암장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면은 안 되죠.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은 뭘 분묘기지권이라 하느냐?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 면적만이 아니라 뭐까지? 주의공지까지 미친다. 이게 원칙이죠. 주의공지까지 미친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의 치료는 어떻게 될까? 치료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시효치대 같은 경우에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 세 번째 있죠. 이거 특약 없는 토지 처분이잖아요. 특약 없는 토지 처분으로 인한 기지권 성립의 경우에는 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죠. 시효치대의 경우에. 그러니까 치료하고 그다음에 존속기간 나오는데 치료와 존속기간은 원칙이 뭐예요? 약정이고 약정이 없으면 치료는 지력업할 필요가 없다. 존속기간은 분묘가 존재하고 수호봉제사가 계속되는 동안 복문이 존재하면 기지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예, 존속기간이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장사법에 제한 받습니까? 안 받아요. 장사법에서 몇 년? 60년이잖아. 근데 이건 없어요. 2001년도 1월 12일까지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자, 이게 일단 원칙이 뭐라고? 약정인데 시험 나올 때 그러거든. 당사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요. 당사자 약정에 불구하고 틀렸죠? 약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에서 원칙과 예외를 몇 개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분묘기지권에는 신설이 허용될까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장은 안 되는데 되는 경우 있죠? 뭐 집단 설치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다 그럴 때에 기지권은 누구한테 속한다? 종손에게 속합니다. 다만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 관리해 왔다면 그럼 그때는 종중에게 속하고 예외, 원칙과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 설치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주 점유죠. 다만 경계착오라는 말이 들어가면 경계착오로 그러면요. 그때 이건 자주 점유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족하죠. 사실상의 점유 포기까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포기 의사만으로 사라진다, 소멸한다. 그리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일시적 멸실에 의해서 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분묘설치는 그죠? 분묘설치는 처분행위죠. 따라서 종중에 속하는 즉 총유물에 속하는 종중임야 있죠. 종중임야에 대해서 분묘설치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문중종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문중종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문중대표의 분묘설치 허용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처분행위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장사법 그러니까 2001년도 매달 1월 13일 이후로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 이 장사법의 가장 큰 특징은 현행장사법 하에서는 시효취득에 의한 기지권 성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지권이 없는 건 아니죠. 승낙에 의하거나 그 다음에 특약 없는 토지 처분으로 인한 경우는 기지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존속기간이 이 법에 제한을 받죠. 60년 뒤에 철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장사법은 기본은 뭐예요? 개인묘지죠. 뭘 개인묘지라 그러죠? 자신의 묘지, 맞죠? 개인 일기 또는 배우자의 묘지가 설치된 일정한 구역을 뭐라 그래? 개인묘지 그래요. 개인묘지는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개인묘지에 설치되는 분묘 최대 개수 몇 개겠어요? 2개. 배우자 거 합쳐가지고. 하여튼 이 30제곱미터 초과하지 못하니까 면적은 이하죠. 근데 개인묘지를 빼고 개인묘지 외에 공설, 사설묘지에 분묘 1기당 그러잖아요. 그죠? 자,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주의공지까지. 장사법에 의할 때 분묘의 점유면적이란 뭘 말한다? 분묘 기지 면적만을 말합니다. 아셨죠? 까지. 그리고 이 분묘 기지는 1기당 얼마죠?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치하게 되면 얼마 동안 설치할 수 있죠? 존속한다? 30년. 더하기 몇 년? 30년 연장이 되고 그러면 설치 기간이 끝나 경과되게 되면 어떻게 해라? 1년 내에는 뭐 해라? 철거하여야 한다. 이래 되죠? 철거입니다. 1년 내 철거다까지.
그리고 분묘가 설치할 때 여기 높이는 아시죠? 1m, 평분은 50cm. 설치 거리 제한을 받습니다.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몇 m? 300m. 그 다음에 20호 이상의 인가, 학교로부터 몇 m? 500m 이내에 설치를 제한합니다. 다만 개인 묘지 있죠? 개인 가족 묘지는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가 완화되죠. 도철천에서 얼마? 200m 내로, 그 다음에 20호 이상의 인가 학교는 300m 이내에 설치를 제한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장사법에서 그럴 때 장사법은 억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죠? 묘지. 그러니까 이거 딱 기준 잘 잡으면 돼요. 묘지하고 법인의 경우 있잖아요. 그죠? 묘지와 법인은 허가사항이다. 들었습니까? 묘지와 법인은 허가사항이고, 묘지보다 조금 완화되는 게 자연장지죠. 자연장지는 뭐다? 예, 자연장지는 신고사항, 그 다음에 묘지는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사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의 반대는 뭘까요? 예,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 그 다음에 설치, 허가받았다는 말은 설치했다는 거죠. 묘지 설치 허가받았죠. 그리고 자연장지 조성해서 신고했어. 그러면 허가하고 허가받고 신고한 경우라면 거기에다가 매장하는 거는 이미 허가받았고 신고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묻는 거는 간단한 행위죠. 그래서 매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매장의 경우나 개인적인 건 반대로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규제의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 알려주면 돼. 그래서 뭐라고? 사후신고에. 이거는 장사법에서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알려주면 돼. 아셨죠? 그러니까 자, 요걸 딱 기준 잡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다 집어넣을까? 신고에다 집어넣으면 돼. 들었죠? 대답하시면 돼요. 가정묘지는 지금 한 3분만 고도에 집중을 해봐요. 틀리면 아셨죠? 고도에 집중을 해서 봐요. 그러면 딱 기억 오래 가요. 묘지법인은 뭐라고? 허가사항이고, 자연장지는 신고사항이에요. 법인의 반대가 개인이죠. 그래서 이미 설치됐거나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다 그냥 묻기만 했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는 나중에 알려주면 돼요. 이건 규제 의미가 아니에요. 장사법에서 억제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얘는 아니야. 이해하겠죠? 조금만 개인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법으로 다 단속하겠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예외 그냥 허용해 주는 거야. 나중에 단지 나중에 뭐 하면 알려만 주면 돼. 그러니까 허가 신고는 억제고 사후 신고는 억제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주면 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가족 묘지. 그럼 가족 자연장지는? 그죠? 법인 자연장지는? 법인 묘지는? 아셨죠? 문중 묘지는? 문중 자연장지는? 그럼 계장은? 이게 딱 명확한 거고 나머지는 다 신고로 넣으라니까. 아셨죠? 신고로 넣으면 신고. 그러니까 화장을 해요. 신고.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애매하면 그냥 묘지하고 법인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억해놔요. 묘지하고 법인은 장사법에서 억제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이거나 묘지, 전국 지금 장사법을 도입한 이유가 뭐겠어요? 전국토 엠보싱이에요. 문장 무한정 나라니까 다 온 국토가 여드름 난 것처럼 볼록볼록해. 그래서 그걸 억제하고자 도입한 게 뭐라고? 장사법이라고. 이미도 다 처작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묘지하고 법인은 뭐다? 네, 허가사항이야. 들었죠? 묘지. 그러니까 왜 여기다 묘지 적어놨어? 허가지. 아셨죠? 매장과 개인은 억제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장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알려주면 돼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장과 개인 있잖아요. 이 장사법에서 자 매장은 다 개인은 30이에요. 개인 묘지, 그다음에 개인 자연장지, 그죠? 자 매장했어요. 개인 묘지를 설치했어요.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어요. 그러면 언제? 후 30일 내에 신고하면 돼. 그러면 개인 묘지는 얼마나 될까요? 저 보셨죠? 30제곱미터 뭐야? 이하예요.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미만. 그래서 그때 단위가 달라요. 그죠? 예. 그러면 개인 묘지는 했고, 가족 묘지는? 가족 묘지 있죠? 자, 가족 묘지는 허가 맞죠? 그 다음에 문중 묘지도 허가 맞죠? 네. 가족 묘지는 면적이 얼마? 예, 10 다음 단위 100에 왔었죠?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가족 자연장지는 뭐겠어요? 문중 자연장지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요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예, 그 단위가 달라서 두 개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요건 이하 미만이고, 요거는 둘 다 100인데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미만 아셨죠? 그리고 개장이나 화장의 경우다 이렇게요. 그리고 장사법은 기본적으로 분묘 설치 등에 의한 그죠? 그러니까 억제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연분묘 있죠. 아까 시효취득 인정 안 한다 했으니까 연고 없이 남의 땅에다가 혹은 남의 자연장지에다가 분묘라든지 자연장 있죠. 자연장을 했어요. 무연분묘 자연장은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 개장 있죠. 무연분묘의 개장의 경우에는 허가합니다. 사전허가. 그러니까 3월 이상의 연고자를 알면 통보, 모르면 또는 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사전허가입니다. 허가받아 뭐 할 수 있다? 개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일단 3월 이상 통보 또는 공고 후 허가입니다.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이제 장사법에서는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 자연장 유지, 자연장 조성을 위한 등 권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시효취득에 의한 경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연분묘에 대해서.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일단은 묘지하고 법인은 뭐라고? 허가사항이에요. 자연장지는 신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기본 잡으면 돼요. 묘지하고 법인은 허가사항이고 매장하거나 개인적인 건 규제 의미가 아니니까 그냥 나중에 사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어중간한 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어디에? 신고에다 집어넣어요. 신고에다가. 이해하겠죠? 신고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공 있죠? 토공 딱 그러면 우리 오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난주에 했던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토공 딱 그러면 토공도 4개만 알면 돼요. 자, 해볼까요? 4개인가 5개인가? 자, 토공은 사식 있죠? 사식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토공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공은 확인하는 방식이 몇 개 있을까요? 3개, 4개 있어요. 확인 방식이. 그러니까 토공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시군조례 있죠. 시군조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 있어요. 시군조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있죠. 뭐가 있더라?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까지 듣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죠. 토공에 관한 기본 공부가 뭐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고 공부사항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건 뭘 통해서? 부동산 종합정보망입니다. 부동산 종합정보망까지. 됐죠? 부동산 종합정보망까지. 딱 토공 딱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계약서가 나오는데 거래계약서는 뭐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일단은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다, 임의 서식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식 가운데 임의 서식이 몇 개 있어요? 임의 서식이 몇 개 있더라? 거래계약서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계약서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임의 서식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겠죠.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어요.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은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사용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용 의무는 없다.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개공의 중개로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반드시 서면 작성 의무가 주어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백지상으로도 작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죠? 백지상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가지 필요 기재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인적사항이 있죠. 누가 사고 파는지, 그 다음에 계약일이 나옵니다. 계약일이. 그리고 또 하나, 권리 이전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맞죠? 까지. 기재사항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뭘까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다. 업무정지인데 이중계약서 있죠.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중계약서는 상취만 그랬죠. 이렇게 딱 여기까지.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하실 게 보면 거기에 표시 부분에 보면 수량거래냐 필지거래냐 있죠. 그거 거래하고 그 다음에 수량거래로 나뉩니다. 근데 통상의 거래는 뭐가 될까요? 필지거래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그 실익이 뭐냐면 감액권이거든. 필지거래는 감액권 행사를 못하고 이건 감액권 행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땅을 토지를 거래하게 되면 감액권 행사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수량 거래로 본다 할 때는 가장 큰 특징이 감액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수량 거래와 필지 거래로 구분한다 그럴 때 일단 계약세는 단위 면적당 금액과 총액을 있잖아요. 총액을 함께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위 면적당 총액을 함께 기재하게 되면 이건 수량 거래로 본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수량 거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수량 거래를 보느냐? 가격 결정의 주된 요소가 면적일 때. 그러니까 가격 결정의 주된 요소가 면적이란 사실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이 문헌을 집어넣어요. 실적 면적을 기준으로라는 문헌을 집어넣어요. 실적 면적을 기준으로 라는 이 문헌이 삽입되면 이게 수량 거래로 본다. 즉 가격 결정의 주된 요소가 뭐다? 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주의할 건 이거죠. 단위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단위 면적당 총액을 함께 기재하고 이때는 수량 거래로 본다. 그게 틀린 거. 미스하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수량 거래냐 필지 거래냐 그럴 때. 자, 그다음에 61 의무 등이 쭉 나오는데 우리 좀 쉬었다 넘어갈까요?